안녕하십니까. 하천골재 조사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민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하천골재 조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토양이나 암석으로부터 공급된 물질들이 하천에 쌓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천골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천골재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중요시 돼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이동 과정을 거치면서 그 토양이나 암석에 있었던 그 이제 약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녹아 없어지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가장 강도가 강한 것들만 남아서 이렇게 하천에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에 아주 이제 강도가 단단한 그런 골재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이제 과거에서 계속 활용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하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퇴적물들이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이렇게 퇴적이 되다 보니까 그 선별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지 않아서 과거로부터 주요 골재원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그 하천변을 친환경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최근에 하천골재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천골재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하천골재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하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도의 연장, 그 다음에 하폭, 그 다음에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상 물질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현장 조사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위주로 볼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몇몇 위치에 대해서는 시추 위치도 미리 이제 확정을 하는 등 그런 실내 작업들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천들을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요 그 조사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인공적인 제방이 있던지 혹은 수변에 공원이 있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에 제한 요소가 없는지들을 확인하고요. 주요 이제 하천 퇴적층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추를 통해서 하천 내에 모래나 혹은 자갈 이런 골재 퇴적물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내 조사, 야외 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목차로서 골재 자원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그 하천 지형의 특성, 그리고 하천 퇴적물이 얼마나 어디에 주로 이제 쌓여 있는지,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 담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행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조사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에는 전체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지방하천 혹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이 몇 개 안 되는 곳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곳들은 뭐 100개 가까이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즉 지역별로 편차들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그런 하천들의 대다수들은 현재는 관계수로로 활용하거나 혹은 소하천의 개념이라 골재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천들도 사실 다수 존재한 것도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그 하천 골재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천을 전수조사하는 데에서 사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 현재 시추와 물리 탐사를 통해서 하천 주변에 대해서 매장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그 하천 수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한
하천이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확하지 않은 매장량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한계점도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류에서 계속해서 퇴적물들이 공급되는 그런 곳이고 또 하류로 퇴적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시기에 그 시점에서의 퇴적물의 양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미래에 더 퇴적물이 공급이 될지, 혹은 어디가 뭐 깎이게 되거나 침식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천골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한, 현재 조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개선해 보고자 몇 가지 이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그 한 지역에서 하천들, 여러 개의 하천들 중에서 정말 하천 골재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곳, 그런 곳들 위주의 그 현재 전수조사가 아닌 그런 집중적인 몇몇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하천 골재 개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하천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인 하천을 조사해 보고 그 중에서 타겟팅을 한 몇몇 개의 하천에 대해서 측량, 그리고 시추, 물리탐사 이런 것들이 집중돼서 투입이 된다면 더욱 정확한 매장량 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계속해서 퇴적물이 공급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런 지속 가능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에서 얼마나 퇴적물이 투입이 되고 또 앞으로 빠져나가게 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천 골재를 얼마나 개발을 했을 때 이 하천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모델링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실제 하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천 골재를 개발할 수 있기 위한 그런 툴들을 도입을 해서 현재는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천 골재가 외면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지자체나 혹은 시민단체를 설득을 해서 그 하천 골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하천 골재가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홍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산림골재 자원조사와 품질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산림골재 자원조사는 앞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미 법에 이미 어떻게 조사라는 그런 문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법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 상태, 수송 여건, 입지 여건까지 다 분석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는 더 특히 산림골재에 대해서니까 이제 제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아예 법에 채석 경제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다못해 시추를 얼마큼 하고 무슨 조사를 하고 그다음 매장량도 구하고 품질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산림골재는 따로 어떤 개선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에서 더 엄격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 산림골재의 조사되는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먼저 채석 제한 지구에서 어디를 개발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어느 지역이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표 지질 조사, 지하 지질 조사하고 그다음에 품질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량을 구하고 그다음에 입지 여건이 괜찮은지를 보는 것이 제가 산림골재의 조사 흐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것을 왜 여기다 소개시켜 드렸냐 하면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골재 제한지를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거리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고속도로에서 몇 미터까지는 된다, 안 된다, 뭐 국도에서 몇 미터 된다, 안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지역은 안 된다, 뭐 이런 지역 제한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림골재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개발 제한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규제 사항을 다 빼고 난 그 지역을 여기서 보시면은 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규제 사항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표 지질 조사돼서 여기가 풍화암이 많은지 아니면 뭐 지표에 흙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전리가 많은지 이런 걸 조사해서 지질도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추 조사도 합니다. 시추 조사에서는 원래 산지 채석 경제성 평가 방법에 따르면은 한 5헥타 정도 되면 한 360m 정도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그냥 골재자원 조사기 때문에 좀 약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품질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론 품질 시험에서도 적합해야 이제 골재자원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입지 환경 및 개발 여건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골재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그 상황이 어떤가, 묘지가 있는지, 아니면 뭐 마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웅벽이나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매장량 평가 산출 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장량을 계산해서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제 매장량 산출 내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산림골재 조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런 조사는 골재 조사 지침도 있고, 그 다음에 채석 경제성 평가 기준도 있고, 요거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그런 지침에 따라서 다 조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분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산림골재 조사에서 매장량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자원 조사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1년에 산림골재와 뭐 선별파에 쓰는 것이 약 1억 3천만 정도를 3천만 루베 정도를 쓰니까 우선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양을 확보하는데 치우쳤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질도 이제 조금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면은 우리가 이제 질적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산림골재, 선별파쇄 이게 92년부터 계속 이제 점차 증가해가지고 산림골재하고 선별파쇄 부분에서의 골재 수급이 우리나라 골재 수급의 약 90%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나 육상이나 바자골재는 이제 그 나머지 한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림골재와 선별파쇄는 전부 산에 있는 암석이나 뭐 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도로나 이런 암석들을 공사 현장에 있는 암석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품질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골재가 우리나라에 한 200여 곳에서 이제 채석을 하고 있고 선별파쇄는 한 400군데 정도에서 이제 그 파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산림골재하고 선별파쇄하고 이제 좀 장단점을 구별하는데, 산림골재는 일단 산지에서 개발하니까 한 번 개발한 곳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일정한 장소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를 생산하겠다. 뭐 좀 더 많이 하려면 좀 더 많이 캐면 되고. 그래서 일단 수급 계획에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산림골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받는 게 보통 뭐 한 3년, 4년도 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뭐 주민의 민원도 받고 왜 한 곳에서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선별파쇄는 왜 선별파쇄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공사장에서 나온 이제 사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선별파쇄를 이제 시도하게 되었는데, 장점은 뭐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건설 현장에서의 좀 버리는 돌들을 재활용한다는 측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 조건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산에 안 가도 됩니다. 그 업체가 그냥 파쇄 시설 장비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단이나 뭐 이런 산업공단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선별 파손은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파쇄 장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파쇄를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주변에 동의도 없고 해야 되지만 허가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단점은 선별 파쇄는 어떤 일정한 곳에서 도로를 캐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즉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사장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 주변에 있는 데도 도로를 사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일정한 곳에서 많은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규모 여러 군데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산림골재 같은 경우에는 뭐 화강암이다. 화강암을 20년 동안 개발하면 화강암만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화강암도 가져왔다가 편마암도 가져왔다가 사암도 가져왔다가 여러 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품질 제어가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암석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 가져오는 것마다 사실은 품질 검사를 다 해서 얘가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품질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품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의 안정을 하는 구조적 안정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골재자원 조사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런 품질 조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 마모율, 뭐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건물의 안정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생산자에서 또 다른 건설업체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B2B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골재를 하나도 안 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매년 뭐 자기 1년간 뭐 연간 쓰는 게 1인당 한 5톤씩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구조적 안정,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에도 골재가 들어갔는데 그냥 안정하기만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았는데 차츰 보다시피 뭐 산성배수도 나온다고 그러죠. 뭐 라돈도 검출되죠. 뭐 방사능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불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해 연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비자도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골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런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품질보다는 이런 화학적인 안정성, 우리 삶의 질을 건강에 어떤 식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전 국토에 대해서 아까 뭐 산림골재 200개, 산림발사 400개 중에서 이렇게 공사장에서 들어오고 따지면은 연간 한 2,000개 이상의 어떤 공사장에 있는 데서 암석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다 제어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품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를 그려놓으면은 이 지역에서는 골재 개발을 아직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 지역에서 공사장에 나온 거는 선별파서도 못 쓴다. 이런 것들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베드록 퀄리티 맵이라는 이 품질 조사 지도를 만드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안 됐는데 외국은 어떠느냐?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똑같은 USGS라는 미국 지질조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93년도에 이러한 맵들을 만들었습니다. 93년도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골재 채취법이 처음 제정돼서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 골재라는 것을 조사를 시작했던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시작했는데 얘네는 이미 품질 조사하고 다 거의 끝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그림은 파란색, 뭐 노란색 있는 그림은 암석, 골재를 채석할 수 있는 암석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골재를 채석해도 된다는 걸 만들었고 이 두 번째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하천, 모래입니다. 어떤 하천이나 육상이나 이런 데서 골재를 개발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을 지도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골재는 생산지 중심의 골재입니다. 하천, 육상, 산림 이런 거는 생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구분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하고 암석을 부셔서 쓰느냐 아니면 원래 있는 돌을 그냥 쓰느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서 이미 93년도에 미국 그 넓은 전 국토에 대해서 이미 이런 지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뭐 한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싶은데,
모든 전 세계는 각 국가마다 그 지질도가 있습니다. 뭐 25만 지질도도 있고 20만 지질도 있고 5만 지질도 있는데 거기에는 각 암석을 다 구분해 놓은 지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층마다 골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부적합한지 아니면 뭐 조금만 써도 되는지를 모두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 일본에서 이미 2000년대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건, 입지 여건과 수송 상태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이런 지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이렇게 지금 미국의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한 지도, 이게 뭐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는 미국의 지질조사에서 한 게 아니고 장비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암석이 단단한 것도 있고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좀 이제 소프트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다 구별해 놓고선 플로리다 같은 데는 제3기 이후의 암석들만 있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한 암석들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비는 이런 걸 팔아야 되겠다. 좀 단단한 것들에는 다른 걸 팔아야 되는, 좀 더 장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개인의 한 업체에서 이미 이거를 다 구분해서 만들 정도의 그런 지도를 하나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품질 지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육상골재 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골재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보면은 육상골재 이제 보존지역 그 골재 보존지역 선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제 세부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부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물리탐사 지점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골재 부존이 예상되는 지역을 답사를 해서 지표 현황물들을 이제 파악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세부 조사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장 조사에서는 시추, 물리 탐사, 그리고 골재 부존 지역 야외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으로는 시추공 해석이 있고 품질 분석, 그리고 골재 부존 지역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골재 부존 지역 선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각 지역 담당자가 이제 다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도 좀 떨어질 뿐더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좀 맞추기 좀 어려운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기존 조사 방식을 이제 부분적으로 신설하는 건데, 그게 이제 4기 지질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4기 지질도 작성은 지금 골재 보존 지역 선정을 위한 자체적 조사 실시하는 단계를 이제 대체하는 단계로요. 4기 지질학적 해석도 하고 이제 수계 분석, 지형, 그리고 기반함 지질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골재 보존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질도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암석이나 암석 종류나 분포, 층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4기 지질도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질도상에서 충적층이라고 표시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좀 보다 다양하게 환경을 세분화해서 4기 동안 형성된 지질 특성을 표시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기 지질도는 현재 또는 바로 직전에 환경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기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4기 지질 분포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골재 부존 특성이 제4기 지질 특성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서 4기 지질도를 작성을 해서 골재 부존 지역을 평가 또는 이제 부존 지역을 찾는 거는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강원도 삼척시 육상골재 조사를 예시를 좀 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시추 물리탐사 수량을 지역별로 거의 동일하게 분배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 결과 시추 물리탐사 수량을 동일하게 분배를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골재 부존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삼척시 전체에서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골재가 우선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에 집중을 해서 이 지역에서 시추나 물리 탐사 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골재 보존량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사 방법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사기질도 작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을 보다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물량을 좀 더 집중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가 물리탐사 강화입니다. 이미 골재자원 조사에서 물리탐사 조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탐사가 이제 수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시추에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을 물리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질도 작성과 함께 예비 물리탐사를 수행하여 골재 부존 조사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골재 부존량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물리탐사를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부존량 산정 및 개발 가능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보면은 조사 지역 선정 전 단계에 먼저 예비 1차 물리탐사 조사를 실시를 해서 골재가 어디에 부존되어 있는지 그 지역을 물리탐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추와 그리고 정밀 조사 지역이 선정이 되면 물리탐사와 시추가 집중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리탐사란 이제 지하 매질의 물성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종류는 탄성파 탐사, 자력 탐사, 중력 탐사, 전자 탐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골재 자원 조사 측면에서는 대상 지역의 규모나 매질 특성에 따라 특성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탄성파 탐사가 많이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탄성파 탐사는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진파가 반사 또는 굴절에 따라서 그 지하면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골재 자원 조사 측면에서는 충적층과 기반함과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충적층의 두께를 확인하는 데 좋은 탐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굴 조사 강화입니다. 흔히 이제 트렌치 조사라고 하는데, 시험굴 조사 항목은 육상골재 자원 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수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추를 통해서 확인된 지역 또는 시추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험굴 조사를 수행해서 개발 가능 심도 범위 내 골재 부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시추나 물리 탐사 같으면은, 시추면은 이제 점 데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추공 사이에서의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시추공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정보의 한계성이 있는데, 시험굴 조사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골재 조사 개선 방안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4기 지질도 작성 단계를 신설을 하는 것이고요. 이 단계는 세부조사 계획 수립 전에 먼저 선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탐사 그리고 시험굴 조사 등의 조사 방법을 강화하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